지금까지 영상 분류란 무엇이고, 영상 분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왔고, 또 데이터 기반 방법론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또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영상 분류라고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들이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영상 분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류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분류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KNN이라고 불리워지는 최근접 이웃 방법론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류기는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슬라이드 왼쪽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데이터와 같은 레이블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요 물음표 데이터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답 레이블, 이게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게 어떤 클래스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그때 하는 방법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요 바로 앞에 있는 빨간색 별이 가장 가까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바로 A 클래스가 A 클래스다라고 이제 예측한 답을 내어주도록 하는 모델이 바로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NN 분리기의 경우 학습에서는 단순히 모든 영상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측에서는 예측하려고 하는 영상의 레이블을 학습 영상들 중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레이블로 예측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즉, 두 이미지 간의 시뮬레러티라 불리워지는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한 장의 테스트 영상과 여러 학습 영상들 간의 유사성은 바로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 에런 디스턴스는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각 픽셀별로 계산한 뒤 그 결과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 줍니다.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456이라는 값이 바로 테스트 이미지와 트레이닝 이미지 사이 이 두 영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NN 분류기를 코드로 나타낸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학습하는 코드 요 트레인 부분을 살펴보면 별도의 연산 과정 없이 영상 데이터와 레이블을 변수로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메모리에 다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를 올린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예측하는 코드입니다. 이는 에런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학습 영상들과 테스트 영상 각각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이 중 가장 작은 것을 레이블로 지정해주는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테스트 영상 장수, 테스트 영상은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앞에 보시면 요 X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값들을 빼서 절대값 취하고 서메이션한 값이 바로 요렇게 디스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디스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의 인덱스를 요렇게 넘기는 게 바로 이제 민 인덱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게 바로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NN 분류기의 알고리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NN 분류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지금은 NN 분류기의 이제 좀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NN 분류기의 경우 n 개의 학습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학습과 예측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오른쪽에 정답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학습 과정은 단순히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비고 1이라는 복잡도에 해당이 되고요. 예측 과정은 이렇게 n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n개의 학습 영상과 모두 비교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은 비고 n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학습은 느려도 예측은 빠르게 결과를 내주는 모델, 방법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빨라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러한 예측을 사용하는 것은 핸드폰이나 웹브라우저, 저전력 디바이스 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만약에 연산량이 많이 요구되면 방금 얘기했던 곳에서 활용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찰칵 찍어서 해당 물체가 어떤 종류의 물체인지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1시간 뒤에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길고양이 종류가 너무 궁금해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연산을 한 다음 1시간 뒤에 나한테 이 고양이가 무슨 고양이다 알려준다면 앱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측이 빠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요 유사도를 구하는 파트가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요. 그 파트의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합니다. 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요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공개한 FAIS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경우 NM 분류기의 예측 복잡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M 분류기의 두 번째 단점을 얘기할 건데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영상 밝기 값을 활용한 거리 계산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의 직감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지금 학습 영상과 테스트 영상을 에런 디스턴스를 통해서 그 밝기 값, 영상의 픽셀이라 불려지는 밝기 값을 빼고 어, 그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다 더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배라고 하는 영상을 던졌을 때 분류기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유사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가장 유사한 답이 3가 나온 거죠.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요 강아지 입력 영상을 넣었을 때 오, 여기 잘 나왔네요. 강아지가 나왔잖아요. 이 지금 보면 그린 박스가 입력 영상에 대응되는 출력 영상을 잘 매칭시킨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빨간색 박스는 이제 실패한 겁니다. 잘못 찾은 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픽셀 값을 이용한
NM 분류기 성능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제 지금 보여주는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제 요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NM 분류기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인제 결과를 이렇게 좀 눈으로 보여 드린 건데요. 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은 각각 해당 영역의 레이블을 나타내요. 즉 데이터셋이 5 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요거 지금 결과 그림이잖아요. nearest neighbor 그 분류기 NM 분류기를 돌린 결과의 그림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 사진의 중간 부분에 노란색 고립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레이블을 기준으로는 노란색으로 구별되는 것이 맞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 점들이 녹색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녹색 클래스로 분류되어야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두 번째로 요 손가락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림 왼쪽에 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주하고 있는 영역들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 부분 점은 아무것도 없지만 녹색 영역이 이렇게 위로 쭉 뻗어 있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녹색이 파란색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런 것들은 잡음 때문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영역의 경계 요 부분이 뾰족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경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K&N 분류기는 단순히 가장 가까운 이웃에 의해서 레이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K개의 데이터의 레이블을 분석해서 최다수의 레이블을 결정합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K개를 보는 겁니다. 즉 이렇게 가까운 K개의 데이터의 레이블을 분석하여 최다수의 가장 많이 보팅되어 있는 레이블을 입력 데이터의 레이블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뭐 메이저리티 보트라고 해서 여기 써 있네요. 요렇게 얘기하는데 어 결국 요 KNN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NM 분류기의 일반화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 K가 1 인 케이스가 왜냐면 결국 NN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왼쪽 그림은 K가 1 인 경우의 결정 경계 그림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가장 가까운 3 개의 이수를 살핀 즉 K가 3 인 경우의 결정 경계 그림입니다. 데이터의 레이블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여기 K가 1에서 3으로 증가할수록 앞에서 언급된 NM 분류기의 문제점들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요런 부분. 그렇죠. 좀 더 스무스해졌습니다. 어 또 여기 요 노란색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던 노란 섬이 이 K가 3 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또한 K 값이 커질수록 잡음에 대해서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결정 경계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하얀색 부분은 그 KNN에 의해서 레이블들이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차후에 후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디스턴스 매트릭입니다. KNN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디스턴스 매트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에런 디스턴스만 소개를 했었는데 자주 사용되는 디스턴스 매트릭이 또 이렇게 L2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이제 L2 디스턴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불리워지는데 L2 디스턴스는 그 두 거리의 차이를 제곱을 취해서 모두 더한 뒤 또 다시 제곱근을 취해서 구할 수 있는 구조죠. 지금 이퀘이션을 보시면 보통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사용되는 공식과 동일합니다. 에런 디스턴스 경우는 선택하는 좌표계에 의존적이에요. 따라서 좌표계를 바꾸면 점과 점 사이의 에런 디스턴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인풋의 각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L1과 L2 중에 에런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풋 데이터가 4차원인데 각각이 뭐 키, 몸무게, 나이, 발 사이즈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피처로 기술되어 있는 벡터라면 인풋 벡터라면 에런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L2 디스턴스의 경우는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고요. 따라서 좌표계를 바꾸더라도 점과 점 사이의 L2 디스턴스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에런 디스턴스와 반대로 인풋이 인풋 데이터가 어떤 것을 특별히 의미하는지 모를 때 L2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디스턴스 매트릭을 고르는 것은 공간에 기저에 깔린 어떤 지오메트리, 기하학에 대한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슬라이드는 디스턴스 매트릭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KNN의 결정 경계가 달라지는 그림을 붙여 넣어 놓은 것인데요. 왼쪽이 에런 디스턴스, 오른쪽이 L2 디스턴스의 케이스입니다. 잘 보시면 그 에런 디스턴스의 경우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사각형처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올록블록한 것들이 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L2 디스턴스는 좀 더 오히려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KNN 많이 왔네요. 아래 요 링크 사이트 걸려 있는 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스탠포드에서 KNN 데모를 웹 데모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턴스 매트릭 그리고 K 클래스의 수, 뭐 데이터의 수를 다르게 지정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영역 분할 혹은 영역 분류가 데이터 결국 데이터 분류겠죠. 데이터 분류가 일어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NN을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를 잘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설정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 계산식, 즉 디스턴스 매트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의 개수, 즉 K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몇 개의 데이터를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를 잘 결정하는 것이 좋은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래 예시는 KNN 분류기의 활용 사례로 유사 논문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so similar라고 하는 게 유사 얼마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논문 요 메쉬 RCNN이라고 하는 페이퍼와 조금 유사한 녀석을 찾아줄래? 라고 할 때 이제 KNN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논문 검색 같은 경우는요. 뭐 L1이나 L2 디스턴스 같은 방식이 아니라 TF-IDF라고 하는 거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빈출 단어의 분포, 즉 이 논문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의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비교하기 때문에 유사 논문이 KNN을 써도 상당히 잘 찾아진다고 합니다. 자, KNN에서 K를 어떻게 결정할지 혹은 디스턴스 매트릭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로부터 학습되는 요소가 아니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 직접 선택해줘야 하는 값들입니다.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근데 아쉽게도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설정값이 가장 좋은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값들을 시도해 보고 가장 잘 작동한다고 보이는 값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트라이 앤 에러로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렇다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단순히 아무 값이나 다 해보면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작동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최고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본 적이 없는 데이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학습을 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인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알고리즘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부터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들을 막 분류기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때 그와 같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셋을 이렇게 학습과 테스트용으로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낼지에 대한 추정치를 주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 버리면 테스트 데이터에서 나온 성능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없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도 아니고 두 번째 아이디어도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 번째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를 학습용, 그리고 검증용,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분할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분할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트레인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학습하지만 파라미터 튜닝은 예로 하는 겁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은.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테스트용 데이터에서는 그냥 이미 정해진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성능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앞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 기반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3분할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 기반 뭐 방법론, 머신러닝, 뭐 딥러닝 다 쓰시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를 크게 이 폴드라고 쓰여 있는 게 학습용입니다. 이렇게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고요. 근데 이 학습용 데이터를 또 K개의 폴드로 나눈 다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밸리데이션인 거예요. 노란색이 검증용을 로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아이디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이 고정되어 있죠.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이 고정이라면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계속 학습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훨씬 더 다양한 상황에서 성능을 검증하기 때문에 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은 KNN 분류기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 K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X축이 K예요. 이렇게 K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요 Y축이 이제 accuracy거든요. 분류 성능인데 이 K 값을 어떤 K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그 데이터 영상 분류에 좋은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요 부분이 제일 좋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건데요. 이게 인제 5 fold cross validation을 활용해서 이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직선들이 바로 평균 accuracy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평균 accuracy가 가장 높은 K가 7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셋인지는 알 수 없지만 KNN을 쓰려면 K가 7일 때 가장 좋은 모델이더라 라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벌써 영상 분류 마무리 부분에 왔네요. 자, KNN의 그 보편적 근사를 보면 학습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NN 함수는 아래의 그림, 그러니까 왼쪽 그림과 같이 true 펑션에 가깝게 근사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인데 볼게요. 요 까만 점이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 파란색 선이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싶은 true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까만 점들이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가 5포인트밖에 없을 때는 NN 펑션이 요 true 펑션을 되게 러프하게 에스티메이션 했죠. 근데 10개가 되니까 좀 더 에러가 적고 실제 true 펑션에 가까워졌고요. 더 많은 학습 데이터셋을 쓰니까 훨씬 더 에러가 줄어들고 결국 100개로 늘려보니까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true 펑션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KNN이 좋은 성능을 내려면 앞에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 학습 데이터가 데이터 공간을 빽빽히 채우면 좋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모든 공간을 빽빽히 채웠을 때 실제 정답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빽빽히 채우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모델이 판단하기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꽤 멀리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공간이 넓은데 빽빽히 차지 않으면 그 KNN의 K를 설정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가까운 이웃이 실제로 먼 이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학습 데이터셋이 공간을 빽빽히 채운다는 것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문제는 필요한 데이터가 지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차원이 지금 한 차원씩 늘린 거거든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요.
차원이 하나 늘어날수록 필요한 데이터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이네요. 현실적으로 공간을 빽빽하게 메울 만큼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더 적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 혹은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연구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또 다른 그 KNN 분류기의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KNN 분류기는 일반적으로 영상 데이터 분류 문제의 솔루션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테스트 타임에서 n개의 데이터 각각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k개의 영상 중 다수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연산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영상 분류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 밝기 값을 이용한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하였을 때 해상 유사도가 영상 분류 문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요 지금 원본 영상을 특수 처리한 오른쪽 영상들이 있는데 요 각각의 오른쪽 영상들을 원본 영상이랑 L2 디스턴스 거리를 계산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러한 밝기 값을 이용한 L2 거리 척도는 시각인지 유사성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퍼셉추얼 시밀러리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 데이터의 경우 시각인지 유사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거리의 척도가 필요합니다. 픽셀의 밝기 값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 이런 앞선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영상 밝기값 대신에 CNN 기반 피처를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이 됐고, 즉 CNN 기반의 피처를 잘 추출하면 서로 다른 영상이지만 같은 클래스로 거리를 가깝게 계산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할게요. 결국 마지막에는 영상 분류기를 쓸 때 영상 밝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CNN이라고 하는 피처를 쓰는 것이 훨씬 좋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래 그 내용들은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들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분류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의 가장 펀더멘탈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영상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